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스닥은 1% 넘게 올랐습니다. 장 마감 뒤 나온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산 원유나 석유 제품을 구매하면 2차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에 국제 유가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도 사퇴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총리에 이어 경제부총리까지 물러나면서 협상이 제대로 이어질지 우려가 커졌습니다.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경제 예산과 함께 지역화폐 예산 4천억 원 등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1조 6천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정부가 유심 대란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SKT가 이달까지 확보하기로 한 유심 물량이 600만 개에 그치자 가입자 늘리기를 막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금요일 모닝벨 시작합니다. 밤사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물러나면서 국정서열 4위 사회부총리가 이어받게 됐는데 다음 달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컨트롤타워 리스크가 커질 전망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경제를 덮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모닝벨은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정은 아나운서, 오늘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상승을 주도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빅테크 날개를 달고 오늘 뉴욕 증시가 날아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예상치를 웃돈 호실적을 기록하자 빅테크는 관세 불확실성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낙관론이 시장에 확산됐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 0.21%, S&P 500 지수 0.63% 올랐고 특히 나스닥 지수는 1.52%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두 기업의 실적으로 AI가 실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또 AI 수요가 여전히 폭발적이며 공급 능력을 초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업종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술주가 2%대 강세 보였고요. 반면 헬스케어 섹터는 3% 가까이 빠졌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1위 싸움이 치열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중 한때 오르기도 했지만 결국 애플이 지켜냈습니다. 오늘 기술주가 힘을 받은 가운데 애플은 빅테크 중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종목이란 분석이 주가를 짓눌렀는데요. 그런데 장 마감 후 발표한 실적에서 애플은 호실적을 공개하긴 했지만 서비스 부문이 예상치보다 저조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2% 넘게 하락 중입니다. MS는 오늘 8%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특히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으로 AI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보여준 점이 주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AI 분야가 관세와 무역 전쟁으로부터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뛴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다시 AI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면서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도 2.47% 뛰었고요. 또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에서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3%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이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앞서 경쟁업체인 MS와 구글의 매출보다 증가율이 저조하면서 아마존 또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6위부터 보면 메타도 4.23% 급등했는데 메타 또한 AI 서비스 사용자의 월간 활성 수가 10억 명에 근접했다고 밝히면서 AI에 대한 확신을 보여줬고요. 또 브로드컴도 2.53% 뛰면서 7위로 올라왔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오늘 소폭 약세 보였습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한 달 전에 일론 머스크 CEO의 후임을 물색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나 이후 회사 측은 해당 보도가 완전히 거짓이라고 부인했지만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크게 빠진 일라일릴리를 제치고 월마트가 시총 10위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일라일릴리는 12% 가까이 급락하면서 오늘 시총 10위 밖으로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은 비만 치료제에 힘입어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투자자들에겐 충분하지 않았는데요. 젯바운드의 경우 컨센서스에도 미치지 못했죠. 또한 암 치료 계약과 관련된 비용을 이유로 연간 수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점도 주가에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퀄컴 또한 호실적에도 8.92% 급락했습니다. 실망스러운 매출 전망치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회사 측은 지난 분기까지는 미중 무역 긴장 속에서도 관세 영향은 미미했지만 향후 상황은 변동 가능하다며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이는 퀄컴의 고객인 애플이 자사기기에 탑재할 칩을 자체 생산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퀄컴의 주요 매출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로 번지며 주가가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비스트라는 6%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MS와 메타의 호실적으로 위축됐던 AI 바람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또한 두 기업 모두 AI 투자를 더욱 늘리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는데요. MS는 올해 AI 인프라에 800억 달러를, 메타도 연간 자본 지출을 최대 72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죠. 이에 따라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뛴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전반적인 자산시장 흐름도 살펴보면 한동안 하향 곡선을 그리던 국채 수익률은 간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고용지표가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에 나온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는 덜 둔화됐다는 안도감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큰 폭으로 뛰기 시작했는데요. 간밤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8%포인트 뛰었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또 주목해볼 부분이 오늘 달러 인덱스가 3주 만에 100선을 돌파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달러를 밀어 올렸고요. 간밤에도 백악관에서 오늘 중으로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점도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어제 일본은행이 물가 전망과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함에 따라 엔화 매도세가 확산한 것도 달러 강세를 부추겼습니다. 금 가격은 3거래일 연속으로 내렸습니다. 이 또한 관세 강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내린 영향인데요. 오늘 금 선물은 2.46% 빠지면서 온스당 3,237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또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유가는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오늘 급등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관세 리스크 완화로 인해서 전반적인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고요. 또 공급 사이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산 원유를 조금이라도 구매하는 나라는 즉시 2차 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힌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1.77%, 1.2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공개된 데이터들도 살펴보면 이전 추세와 마찬가지로 오늘 지표들도 경기 침체를 아직까지는 가리키진 않았지만 앞으로 둔화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신호와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ISM 제조업 지수는 48.7로 나오면서 예상보다는 선방하긴 했지만 50을 밑돌면서 2개월째 위축 국면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항목도 보면 신규 주문 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이 또한 여전히 위축 구간에 머물렀고요. 생산 지수와 고용 지수 모두 기준선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가격 지수는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역시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조업체에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모든 산업 분야의 응답자들은 관세를 문제점으로 지적했고요. 네이션와이드 수석 경제학자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조만간 완화되더라도 제조업 부문의 수축은 여름 내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같은 날 공개된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도 간신히 확장 국면을 유지하긴 했지만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특히 향후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 신뢰도가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고요. 특히 주목할 부분이 조사 측에서 재고가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면서 예상보다 더 빨리 재고 부족으로 인한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언급한 점입니다. 지금은 재고 증가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버티고 있지만 곧 있으면 공급망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달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1000건으로 예상치와 직전치를 모두 크게 웃돌았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뉴욕주에서 봄방학 주간을 맞아서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급증하긴 했지만 같은 기간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급증하면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기업들이 점점 채용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고 봤는데요. 오늘 저녁에 나올 고용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확인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증시도 보겠습니다. 오늘 노동절을 맞아서 유럽국 증시가 대체로 휴장한 가운데 영국 푸시 지수는 소폭 오르면서 1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한풀 꺾이고 또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 영란은행과 유럽중앙은행 모두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면서 투자 심리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이란산 원유를 사면 제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산 원유를 사지 말라고 엄포를 놨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산 원유나 석유화학 제품의 모든 구매를 지금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에서 원유나 석유화학 제품을 조금이라도 구매하는 모든 국가나 개인은 즉시 2차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이란산 원유를 사면 미국과 어떤 방식, 어떤 형태나 유형으로든 사업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차 제재는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교육과 금융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석유 수익을 중동 전역의 무장 세력을 지원하는 데 쓰고 있다고 비판해왔는데요. 이번 2차 제재 예고는 이란과 4차 핵협상을 앞둔 가운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국제 유가도 급등했는데요. 3거래일째 하락하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장 마감 직전 1% 넘게 오르면서 $59 24센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브렌트유도 1.75% 오른 $62 13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논란이 됐던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와 관련해서 안보 보좌관을 교체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신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임시로 안보보좌관을 맡게 됩니다. 왈츠 보좌관은 앞서 지난 3월 민간 메신저인 시그널을 통해 군사계획을 논의했다는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 논란이 불거지면서 해임설에 휩싸인 바 있는데요. 초기엔 옹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반 만에 마음을 바꾸면서 왈츠 보좌관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직위를 잃은 첫 고위 당국자가 됐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자, 국내 소식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덕수 총리도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국정을 이끄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김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방사의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정리부터 좀 해보죠.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어젯밤 10시 28분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 절차가 시작되고 표결이 이뤄지려 하자 사의를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직무정지 상태로 남은 임기를 보내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먼저 사임 뜻을 밝힌 뒤 오후 6시쯤 서울 정부청사에서 새청했던 한덕수 총리가 다시 등청해서 약 20분 뒤에 사임안을 제거했습니다. 사표가 수리된 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어 사퇴하게 돼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입장을 짧게 전했습니다. 네. 앞서 한덕수 총리가 물러나면서 이제 대대대행 체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이 예상되는 한덕수 총리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거하고 최상목 부총리의 사표도 수리되면서 헌법과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서 행사하게 됐습니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가 국정을 이끄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이 부총리는 오늘부터 다음 달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4일 오전까지 약 33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다만 한 총리와 최 부총리의 사태로 현재 국무위원은 14명이 됐고 이로 인해서 국무회의 성립이 가능한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헌법은 국무회의에 대해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구성원의 과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무조정실은 정부 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인이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인용해서 헌법상 국무회의를 여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당장 오늘 아침에 F4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돌아갈지가 궁금하긴 하고요. 일단 경제, 특히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 부총리의 사태로 국가경제 사령탑 부재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관세 압박과 내수 부진 등 경제 현안의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미국과의 통상협의의 경우 환율 문제 등을 최 부총리가 이끄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통상 관련 협의를 주로 맡고 있지만 최 부총리의 공백이 자칫 우리의 협상력에도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급격히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면
커지면서 대외 신인도로 리스크가 전이돼 셀코리아 같은 금융시장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주호 권한대행의 경우 경제학자 출신이긴 하지만 실물 경제 대응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의문부호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권한대행은 범정부 부처에 대내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일단 하루 휴장 뒤에 재기하는 오늘 주식시장 움직임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김성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마켓워치입니다. 조금 전 나온 아마존 그리고 애플의 성적표를 발빠르게 전했는데요. 먼저 아마존의 1분기 매출은 1,557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1.59달러로 모두 월가 예상치를 웃돌아 나쁘지 않았는데 초호자 사업인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3개 분기 연속 기대치에 못 미친 점, 또 시장 예상을 밑도는 분기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는 시간에 걸려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플 역시 매출과 순이익 모두 근소하게 시장 기대를 웃돌았는데 핵심 사업인 서비스 매출이 부진하게 나타나 마찬가지로 주가는 시간에 걸려서 뒷걸음질 치고 있고요. 분기 전망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고객사이기도 한 엔스로픽을 상대로 허황된 이야기를 하지 말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엔스로픽이 정부에 엔비디아 칩의 해외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엄격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밀수 방식으로 가짜 임산부의 칩을 숨기거나 살아있는 바닷가재와 함께 포장하고 있다. 더욱 철저한 통제와 단속을 주장했습니다. 마침 당국은 오는 15일부터 국가별 등급을 나누고 AI 칩 수출 물량을 조절할 방침인데 엔비디아 입장에선 엔스로픽의 발언이 받아들여지면 수익성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직전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았다 경고한 젠슨항 CEO는 제한을 걸기보다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 기업들에게 활발하게 투자해오던 중국 국부 펀드들이 최근 사모펀드 투자에서 손을 떼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요. 우리 돈 1,800조 원을 굴리는 중국 투자공사 CIC가 칼라일 그룹과 블랙스톤 등 8개 미국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사모펀드에 대한 매수자를 찾아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투자공사의 천문학적인 투자 덕분에 변방에 머물던 사모펀드 업계가 4조 7천억 달러를 운용하는 큰 손으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트럼프 관세 전쟁을 계기로 서서히 거리를 두는 모습이고요. 미국 투자를 줄이는 건 중국 펀드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와 유럽의 연기금 등 미국 사모펀드의 큰 비중으로 투자하던 곳들도 글로벌 무역 전쟁 이후 미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주목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삼성전자를 하루에 2번이나 언급했는데요. 백악관에서 주재한 강요 회의에서 삼성이 관세 때문에 미국에 대규모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말한 데 이어서 같은 날 열린 미국 투자 행사에서도 삼성이 미국에 매우 큰 공장을 건설할 거라고 오늘 아침에 발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언급했습니다. 전날 박순철 부사장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거론한 TV 가전 생산지 이전 검토권을 미국 내 신규 공장 건설로 지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 때문에 업계는 트럼프가 해당 발언을 오해했거나 의도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아전 인수식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수익성 타격을 경고하면서 올해 실적 전망을 대폭 낮춰잡았습니다. 올해 연간 순이익을 82억 달러에서 101억 달러로 하향 조정했는데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이 증발할 수 있다 언급했습니다. GM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기업에 매기는 관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준 데 따른 것이지만 기존 관세안보다 후퇴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 사실상 작별 인사를 건네고 이 테슬라에 집중하겠다 나선 가운데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의 후임을 물색했다 보도했는데요. 차기 CEO를 찾는 작업이 시작된 당시에는 회사 실적이 악화하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돼 회사 내에서 긴장감이 심해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점을 전후해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에게 회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공개로 발언해야 한다고 하고 요구했고, 머스크는 요구를 수용했다 저널은 전했는데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이사회는 거짓 보도라며 부인했지만 저널은 머스크의 후임을 뽑겠다는 승계 계획이 지금도 진행 중인지 중단된 상태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부연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케빈 해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무역 협상과 관련해 곧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시 위원장은 현지 시간 1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관세에 관한 소식이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협상에서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된 여러 관세를 철회한 것을 보게 돼 기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미 상공회의소가 소기업이 수입하거나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은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 상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해 무역 협상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도 많은 소기업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입증된 기업에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과 무역 갈등이 실물 경제 성장과 투자 심리 사이의 괴리를 극도로 키웠다고 JP모건이 지적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JP모건은 심리 지표 대비 성장 지표에서 가장 급격한 상대적 하락이 촉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가 경기 순환에 미친 실제 피해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 메르세데스 벤츠가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 내 생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벤츠는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이른바 핵심 세그먼트 차량을 현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모델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핵심 세그먼트는 통상 준중형, 중형급 C클래스와 E클래스 차량을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밤사이 뉴욕 증시 흐름 보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 서영원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밤사이에 빅테크 실적들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관세 우려보다 좀 기업 실적에 더 주목하는 모습인데 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이어지면서 실적들의 1분기 흐름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AI 관련해서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매출이 잘 나오면서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1분기 실적에는 아직은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들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현재 나스닥을 중심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우려감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베센트 미 재무장관 역시 관세 관련해서 전략적 불확실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전술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우려감을 좀 완화시키려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을 좀 취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1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2분기와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실적들을 살펴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은 좀 2분기에 있을 수 있겠으나 클라우드 부분에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러한 선별적인 실적이 좀 이루어지면서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장 미국 기업들 실적은 좋은데 이 경제 지표가 부담이 되고 있어요. 밤사이에 나온 제조업, 고용 이쪽도 보면 수치들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금요일 밤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가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연준의 금리 관련해서의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만큼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ADP 민간 고용보고서에서도 역시나 좀 둔화되는 흐름들을 보였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4만 1,000건으로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이 위축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용 보고서가 이제 비농업 신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크게 감소하게 된다라면 시장에 좀 충격은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고용 보고 지표가 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흐름들을 본다라면 연준이 현재 금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좀 노이즈는 발생할 수 있으나 연준에서의 금리 인하 스탠스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면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당분간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특히나 고용 보고서 상당히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오늘 시장에서의 공격적인 흐름들보다도 미국의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좀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국내 증시는 어제 하루 쉬고 오늘 다시 열리는데 또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응하기 또 전략 짜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5월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연휴 동안 좀 생각을 정비할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5월에는 뭐 어떤 업종들에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한국 증시는 최근에는 좀 그래도 안정감을 좀 찾아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좀 지금 미국의 고용 보고서라든가 우리나라 시장 자체적인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의 수급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들의 매도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좀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는 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연휴 기간 사이에 나왔던 뭐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서 뭐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조선 섹터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뭐 실적들도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 관세에 있어서 자유로운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긍정적이라는 흐름들에 따라서 조선업종 여전히 관심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로서 최근 중국 소비주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화장품 관련된 주를 더불어서 뭐 엔터주, 컨텐츠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지금 현재 경기 부양에 따른 수혜와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중국 소비주에 대한 부분들의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라면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많은 장세에서 그것을 피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차원에서 중국 소비주와 컨텐츠, 엔터주에 대한 부분들도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SK증권 이천PB센터 서영원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체거래소 점검해 드립니다.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대체거래소도 어제 하루 쉬어갔습니다. 오는 4일 출범 2달을 맞이하는 국내 첫 대체거래소, 그간 얼마나 성장했는지 함께 짚어보시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대체거래소 도입 이후 출퇴근 시간대 주식 거래 대금이 한 달 사이 4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8일 거래 대금이 5조 3,470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 일간 최고 기록입니다. 특히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거래 대금이 1조 9,470억 원으로 급증하면서 거래액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이달 평균 일간 프리, 애프터 거래액보다 무려 78% 이상 많았습니다.
대체거래소 거래 종목을 800개로 확대한 지난달 31일 대비로는 4배 이상 불어난 건데요. 미중 관세 전쟁의 장마감 이후 공시 등 각종 이슈가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전체 거래 대금을 키웠습니다. 일례로 28일 애프터마켓에서 하나오션은 산업은행의 보유지분 매각 소식에 8% 이상 급락하면서 2,400억 원에 달하는 거래 대금을 기록했습니다. 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에는 프리마켓에서만 처음 1조 원을 넘어섰고요.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태로 28일 프리마켓에서 3%대 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는 24일 오전 7시 40분께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공시한 뒤에 프리마켓에서 2% 넘게 뛰었습니다.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8일 이른 오전 유상증자 축소 소식에 프리마켓에서 6%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진 개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 특징적입니다.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각종 악재와 호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 때문이겠죠. 전체 거래액에서 외국인 비중은 최근 일주일 사이 4.7%로 이달 초 2%와 비교해서 2.7%포인트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기관 비중은 1.3%로 0.1%포인트 소폭 상승했고 개인은 94%로 2.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대체거래소 관계자는 주식 거래 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프리와 애프터마켓을 활용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식 거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게 대체거래소의 매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5월에도 착실히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을지 대체거래소의 성장기 앞으로도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대체거래소 리뷰였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코인을 예치하면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테더의 USDT와 서클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발급 절차도 간소한 리닷페이 국내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리닷페이 발급이 온전히 가상자산을 담보로 이뤄지기에 국적, 신분, 신용도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이 해외로 유출된 이후 사용 내역을 한국 금융당국이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연구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한국도 규제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영화와 드라마 제작사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영업 손실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영화 드라마 제작사 11곳의 지난해 실적을 분석한 결과 6곳이 영업 적자였습니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적자인 제작사도 5곳입니다. 2016년 넷플릭스가 국내에 진출한 이후 폭등한 제작비가 이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제작비 부담으로 지난해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방송국에서 방영한 드라마 편수는 2022년 대비 25%, 한국 영화 개봉 편수는 20% 감소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반도체 D램 가격 반등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 제품의 지난달 평균 고정거래 가격은 3월 가격보다 22.22% 오른 1.65달러로 집계됐습니다. D램 가격은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 급락한 뒤 올해 3월까지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5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부가 움직임에 따라 주요 PC 업체들이 선 주문에 나서며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효과가 2분기 중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수출액이 117억 달러, 우리도 약 16조 6,783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국내 최대 기관 투자가인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봤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1분기 증권과 석유화학, 화장품 업종을 지분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 지분율을 기존 9.73%에서 11.80%로 확대하고 같은 기간 미래에셋증권 지분율도 1%포인트가량 높였습니다. 최근 해외 주식 거래 및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수입 확대와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진 영향입니다. 더불어 LG화학 지분율을 기존 7.6%에서 8.64%로 높였고
금호석유화학은 9.72%에서 10.6%로 늘렸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과 업황 반등 등에 힘입은 가치 회복을 노린 베팅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은 해외 시장에서 호평받는 K뷰티에서도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는 스타트업이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타트업 전문 분석업체 더 VC에 따르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한 스타트업은 2019년 13곳에 불과했지만 2021년 35곳, 2022년에는 44곳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최근 2년간을 보면 2023년엔 52곳, 작년에는 45곳이 본사를 옮겼습니다. 업계에서는 서울의 비싼 월세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로 이전한 스타트업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탈서울을 한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의 감소폭이 더 크고 인재 채용도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고 봤었던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1, 2심 판단이 엇갈렸던 이 후보의 지난 대선 국면, 고 김문기 씨와의 해외 출장 도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탓이었다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통상 파기환송심과 제3고심 확정 판결까지는 최소 3, 4개월이 걸려 이 후보 대선 출마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6.3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 후보가 자격 논란 등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되면서 대선 레이스의 파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밤사이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기존 정부안 대비 총 1조 6천억 원이 늘어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인데요. 신성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 기자, 예산이 증액된 항목들부터 짚어주시죠. 네, 기존 정부안 대비 산불 피해 지원 등 재해 대비 예산이 1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관세와 공급망 등 통상 리스크 대응과 AI 생태계 지원 예산도 1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영세 사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에는 4천억 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총 1조 8천억 원을 증액하는 대신 국고채 이자 상환 등 약 2천억 원을 감액하며 최종적으로 정부안 대비 1조 6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 중 1조 4천억 원은 국채를 추가 발행에 확보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대략 열흘 만에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산불, 통상 등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기존 48.1%에서 48.4%로 소폭 상향됩니다. 네, 그러면 SKT 소식도 좀 업데이트를 해보면은 정부가 결국 SKT에 칼을 빼들었어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에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행정지도가 법적 처벌이 따르지 않는 일종의 권고긴 해도 신규 가입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일 텐데요. 신규 가입자 중단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SKT가 다음 달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유심 물량은 대략 1,000만 개 수준인데요. 2,500만 명의 전체 가입자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루에 수만 명씩 가입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가입자들도 받지 못하면 자칫 1위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 해지 위약금이 면제되면 이게 가입자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금 SKT에 조치를 요구하고 있죠. 네, 과기부는 SKT에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렸던 국회 청문회에서도 SKT에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는데요. 말씀하셨듯 위약금 면제 시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지만 압박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보니 사면 초과에 놓였습니다. 이 밖에 과기부는 SKT에 해킹 사고에 따른 가입자 피해 발생 시 100% 책임 방침의 구체화와 피해 보상 시 입증 책임 완화 검토 등도 요구했는데요. SKT는 행정지도와 관련된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신성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의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 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에게 금융 주거 지원을 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오는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했는데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로 고객 예치금이 늘어나면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상위 대기업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기준으로 17계단 오르면서 36위를 기록한 두나무를 자산총액이 GDP의 0.5% 이상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또 거래소 빗썸도 재계 90위로 대기업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대전 8도, 부산 11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1도로 예보됐고 낮에는 최고 2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오늘까지 곳곳에 강한 바람이 불어 화재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애플, 아마존 충격. 장마감 뒤 애플과 아마존이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수치는 예상치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런데 시간 외 거래를 보면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아마존은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움직임이 엇갈릴까요? 자, 지금 주식 투자를 할 때 실적을 보고 실적이 좋으면 사고 실적이 나쁘면 팔아라. 실적 앞에 장사 없다. 실적부터 체크하라. 이렇게 증권사에서들 많이 충고, 권유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평소에는 실적 보고 투자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나 이 비상 상황, 경제의 판이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해왔던 증권사 사람들이 해왔던 수십 년 과거의 패턴 그게 지금은 안 맞는단 말이죠. 예. 자, 대표적으로 저는 J-커브 이펙트, J-커브 효과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J-커브라는 게 알파벳 J가 조금 휘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글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석유 가격이 많이 올라서 석유 소비를 막자 이러면 정부가 석유 가격을 대폭 올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소비를 막자고 가격을 올리는데 곧 가격을 올린다 이러면 그 석유 가격 올리기 전에 오히려 소비가 더 늘어나요. 사재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J커브 네네. 효과거든요.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한 관세 또는 환율 정책을 펼 때 초기에는 오히려 적자가 더 확대된다. 자, 이게 J커브 효과가 지금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나오는 실적, 3월 달 실적이잖아요. 네네. 이거 의미 없어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날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관세를 또 예고했어요. 3월 달에. 그러면 지금 나오는 실적에는 상당 부분요. J커브 효과 때문에 관세가 올 것이니까 물건 먼저 사자. 네. 이런 관세 폭탄을 우려한 어떤 허수 소비 이런 게 막 폭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를 보고 애플과 아마존 선방했다? 뭘 선방합니까 도대체? 특히 아마존은 지금 소매업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 사재기 할 거 아닙니까? 3월 달에. 사재기 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1, 2, 3월 달에 실적이 종전보다 좋았다? 그 실적 좋은 게 아니죠. J커브 효과에 따라서 사람들이 공포가 반영됐다. 그러면 2분기 4월 달, 5월 달 어떻게 될 것이냐. 그만큼 더 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애플과 아마존이 1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왜 주가는 떨어질까?
이것은 과거의 잣대로만 자꾸 보니까 이런 거다. 평상시는 그게 맞아요. 네. 근데 이건 제이커브 효과를 감안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에서 그렇다면 4월, 5월, 6월이 어떻게 될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가이던스를 제대로 나오느냐? 이 대목을 집중적으로 봐야지. 왜 지금 트럼프 관세 전의 지나간 실적, 네. 돌아가신 분의 관을 열고 왜 돌아가셨지?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표정이 밝지? 어둡지?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하는 이런 가이드. 지금 상황에서 1분기 실적 보고 투자하라. 이건 매우 잘못된 권유고 예. 서로 실적을 보더라도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 제이커브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자, 지금 하루 전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실적 좋은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1분기 실적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가이던스가 좋았나요? 그렇습니다. 네.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는 관세 충격이 별로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서 물건 사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메타는 아예 중국서 사업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4월, 5월 달 장사가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목이 어닝 서프라이즈였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아니고 미래 그러니까 예측 가이던스도 여전히 양호했다. 네. 관세 폭풍 무풍지대다. 그래서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M7 중에서도요. M7이라고 그러면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 가장 잘 나가는 IT 첨단 기업들. 근데 관세 폭탄 속에서 이 희비 쌍곡선 네. 이게 운명이 달라지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애플은 어떤 곳입니까? 중국에서 생산한 것을 미국으로 가져오는데 여기는 두 가지 엄청난 리스크가 있죠. 자, 중국에서 생산한 거 미국 들어올 때 관세 폭탄을 맞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빼준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미중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불안한 측면이 있단 말이죠. 볼모로 잡힐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가 볼모인데요. 볼모는 무슨 얘기냐면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생산하지 마.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전기 끊어버리면 그날로 애플은 맛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이 무슨 실적이 나빴다. 그러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사업 조금 괜찮아요. 그런데 아마존의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백악관에서 한번 충돌했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물건값이 오르니까 고객들이 인터넷에다가 너희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소비자들을 왜 고통을 주는 거야 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왜 중국서 많이 사오는데 가격이 오르니까 아마존도 가격이 올랐단 말이죠. 그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우리 잘못이 아니라 트럼프가 관세 폭탄 때문에 물가 올라간 거야 해서 아마존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물가 오른 품목에 대해서는 이게 물가가 왜 올랐느냐 그 요인 분석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 자, 그럼 지금 물가가 왜 올랐습니까? 트럼프 관세 때문에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그 아마존 그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가면 트럼프 관세 때문에 여러분이 쓰는 밥솥 가격이 100% 올랐습니다. 관세 비용을 표기하려고 했었던 거군요. 그래 발표를 했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진노했습니다. 네. 가뜩이나 지금 아마존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 안 좋아요.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또 아마존하고 테슬라가 서로 경쟁 관계인데 테슬라의 지금 최대 주주 머스크가 옆에 착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존은 그게 굉장히 겁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스페이스X라든지 블루 오리진 같은 그런 우주 발사 사업을 같이 하면서 경쟁인데 그것은 정부 발주 물량, 정부 입찰이 성부를 좌우하는데 그렇죠. 테슬라를 하고 있는 머스크가 다 싹쓸이 해갈 것 같아. 그런 우려. 거기다가 아마존의 베이조스가 지금 이혼했잖아요. 예. 누구 때문에 이혼했습니까? 트럼프가 예. 아마존의 불륜 현장을 사진으로 찍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입니다. 예. 아마존이 워싱턴 포스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빈 살만관의 그 언론인 살해 사건 그 은폐하는 대목을 워싱턴 포스트가 계속 보도하면서 예. 트럼프를 괴롭히니까 트럼프가
베이조스의 불륜 현장을 딱 찍어서 공표한 겁니다. 그런 바람에 베이조스는 그 날짜로 불륜남이 돼버렸고 자기하고 사업을 같이 하던 동지 미세스 베이조스한테 자기 재산 45% 떼주고 이혼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베이조스는 트럼프 때문에 명예 잃고 불륜남 명예를 쓰고 그다음에 45% 재산 잃고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서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이인데 이런 게 뉴욕 증시에서는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아마존이 타격이 커? 거기다가 가격 올린 요인 그것을 트럼프 관세 때문에 쓰려고 했다가 못 쓰고 꼬리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앞으로 아마존 좀 관세 폭풍 속에 어렵겠군. 네. 이런 전망이 훨씬 더 작용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실적을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실적을 보되 특히 지금 1분기 실적은 과거의 잣대로 보지 말고 J커브 효과를 감안해서 예. 볼 필요가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 하는 가지 것입니다. 주목해 볼 부분이 애플은 가이던스도 못 내놨어요.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이던스 내놓으면 주가 더 떨어질 테니까. 그리고 애플조차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쯤이면 중국과 미국 트럼프와 시진핑이 좀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 이런 것이 애플의 팀쿡의 생각이었는데요. 지금 예상보다도 시진핑이 지금 많이 삐쳐 있지 않습니까? 네. 아예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가 나 접촉했다라고 했는데 그 보도를 자세히 보니까 접촉을 언제 했는지 시점이 없는 거예요. 재작년에 만난 거를 접촉했다고 그러는 건지. 네. 이게 적어도 이 순간까지는 시진핑은 트럼프하고 대화 안 할래. 한판 붙어보자.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타격받는 최대의 기업이 중국과 발을 걸쳐 있는 기업으로서는 애플, 미국에 있지만 수입이 중국산 수입이 많은 아마존. 이 두 회사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트럼프 압박.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서 삼성전자가 미국 내에 큰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발칵 뒤집혔을 것 같은데요. 이 전후 관계를 보면은 삼성이 어제 확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관세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생산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확대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압박 아닐까요, 사실상? 자,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럴까? 삼성은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는다고 한 적도 없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자, 지금 나오는 저 CG 자막 한번 보세요. 백악관, 광유회, 우리 국무회의입니다. 저거 다 기록이 되고 역사의 사초가 되는 대목인데 삼성이 관세 때문에 미국의 대규모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자, 한 번 정도면 실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백악관에서 재벌 총수들을 불러서 미국 투자 촉진 모임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역시 트럼프의 관세는 훌륭했어. 삼성 같은 기업도 우리가 관세 폭탄 때리니까 미국에 대규모 공장 짓는 거 아니야. 역시 우리가 옳았다. 이런 얘기를 거듭 반복했거든요. 네. 자, 이게 트럼프가 몰라서 이런 얘기 할까요? 우선 이런 빌미를 준 삼성의 발언 조금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대이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 할 때 박순철 삼성전자 CFO가 저는 빌미를 줬다. 좀 실수했다. 이렇게 봅니다. 생산지 이전을 고려해 관세 영향을 줄이겠다.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지만 관세 영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국에서 생산해야 관세가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 뜻은 그게 아니고 관세가 적은 지역 이런 데 다양하게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트럼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참 순진한 실수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는요. 이 내막 다 알고 있어요. 트럼프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 아닙니다. 삼성의 좀 어리숙한 발언 그걸 꼭 집어서 삼성도 내 관세가 곤혹스럽지? 그러면 결론은 미국 투자할 거야 하고 몰아가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압박인데 전혀 근거 없는 또 압박도 아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뭐가 가장 시급하느냐.
관세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 네네. 관세는 쇼입니다. 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관세 폭탄을 터뜨려 놓으면 전 세계 각국이 놀라서 아유, 형님 왜 이러세요? 우리 잘할게요. 네. 형님 원하시는 거 뭐죠? 이러면서 지금 갖다 바치는 그거를 원하는데 트럼프가 원하는 뭘 원하느냐? 국채 사기도 원하지만 일단 미국에 와서 투자하라. 투자하면 세금도 많이 거치고 그리고 너희 나라, 너희 기업들 미국에 투자하면 관세 안 내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관세 폭탄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국민들한테 여보세요, 국민 여러분, 제가 옳았죠? 그러면서 관세 폭탄을 철회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을 듣는 데가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초조한 겁니다. 자, 현대차 잘했다고 그러는데 저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현대차가 지금쯤 투자 발표를 했더라면 엄청나게 환영을 받았을 거예요. 관세 폭탄 터뜨리기 전에 우당탕 가가지고 네. 31조 투자한다는데 그게 생색이 안 났잖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삼성에 빌미를 줘가지고 현대는 하는데 삼성 너희들은 뭐야? 지금 이런 압박이라고요? 그런 면에서 좀 트럼프의 관세 정책 좀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하얀 코끼리 얘기가 나오는데 알래스카 가스관입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곧 알래스카 가스관 개발 행사를 할 거거든요. 네. 여기도 지금 하얀 코끼리라는 게 이게 임금님만 쓰던 굉장히 고급 코끼리예요. 이게 왕의 상징이거든요. 예. 근데 옛날에요, 저 동남아의 왕들이 정말 미운 신하가 있으면 하얀 코끼리를 선물합니다. 왜? 특히 버마가 그랬는데요. 하얀 코끼리를 받으면 왕한테 받은 걸 죽일 수도 없고 네. 하얀 코끼리 집에 갖다 놓으면 집에서 코끼리 키우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한 선물 같은데 결국 그 선물 때문에 망하는 거 그것을 하얀 코끼리라고 화이트 엘레판트 영어 사전에 올라와 있는 얘기예요. 예. 자, 지금 알래스카의 LNG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거 잘못 먹었다가는 하얀 코끼리 꼴 난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압박 우리가 트럼프하고 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하얀 코끼리인지 네. 진짜 선물인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쿠팡 검색 조작. 자, 국내 이슈 좀 보죠. 쿠팡이 자체 PB 상품 검색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알고리즘 조작해서 이게 이제 작년에 고발이 됐고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에 기소가 됐죠. 그러니까 쿠팡의 검색 조작은 사실이다라고 적어도 검찰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네. 사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쿠팡 IT 혁신 신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업이 재벌그룹이 과거에 하던 지금은 잘 하지 않는 그 악덕 관행, 공정거래법 위반하는 그러니까 가장 이번에 검찰의 기소장 내용을 보면요. 쿠팡에 물건을 올리는데 뭐 어디다 배치하는 거 그것까지는 좋아요. 네. 그런데 쿠팡이 문제는 자기가 프라이빗 상품이라는 프라이빗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자기도 경쟁자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일반 그 상거래 업체들을 중개해 주는 것만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네. 자기 자회사 차려놓고 그것도 비상장사로 재벌 오나 몰아주기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 회사 상품을 떡 올려놓고 이 물건에 대한 검색이 많다 해서 막 조작을 올려가지고 인위적으로 물건을 파는데 그렇다면 다른 제품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잖아요. 대표적인 게 쿠팡 탐사수입니다. 최근에 쿠팡 탐사수란 생수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많이 팔렸는데요. 네. 알고 보니 조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쿠팡 탐사수와 경쟁하고 있는 다른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쿠팡 김범석 회장께서는 싹 지금 피해서 미국의 꽈리를 털고 자기는 미국 시민권자다 해서 한국의 국회 청문회도 안 나오고 싹 피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갑질하게 되면 네. 결국 알테시, 알리바바, 테무 이런 그 쉬인 같은 중국 회사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 결국 국민들한테 쿠팡도 알고 보니 우리나라 기업 아니었구나
R2C보다 더 나쁘구나 이런 이미지를 봐서 한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좀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입니다. SKT 가입 금지. 자, 정부가 SK텔레콤에 대해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고 권고를 했는데 지금 시급한 게 이게 아니잖아요. 이 통사를 옮기기 위한 그 고객들의 위약금 문제가 더 큰 거 아닙니까? SK텔레콤의 그 신규 가입 이것은 아주 악질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유심이 없어 다른데 교체도 못 해주면서 그러니까요. 신규 가입은 받는다? 오죽 답답했으면 정부가 SK텔레콤을 때렸겠습니까? 지금 안타까운 게 SK텔레콤에 넉장돼요. 사고도 사고지만 넉장대의 문제인데 네. SK텔레콤 영어 약자가 뭔지 혹시 앵커님 혹시 그 기억이 나시나요? SK텔레콤의 영어 약자요? 예. SKT 아닙니까? 그 SKT라는 게요. 슬로우 코리아 텔레콤 컴퍼니 주식회사. 슬로우. 우리는 대책 슬로우, 유심 교체 슬로우, 네. 슬로우 텔레콤이다. 아, 그 말씀이시군요. 자, 원래 SK는 성경에서 온 건데요. 예. 사고가 터졌을 때 잘 위기 수습을 해야 정말 그 진가를 드러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그러니까 유심 교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는데 있는 유심 가지고 신규 가입을 했다? 이것은 배신행위거든요. 거기다가 또 지금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SK텔레콤 당장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다. 네. 자, 지금 그 앵커님 말씀하신 위약금 44조 약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회사의 귀축 사유면 해지해도 위탁금 안 받는다. 근데 이게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국회에서 해라고 해도 언급을 하라 해도 말 안 하고 결국 최태원 회장까지 청문회에 불려나갔는데, 자, 슬로우 텔레콤 SKT가 슬로우 코리아 텔레콤이 아니라 네. 스마트 코리아 텔레콤이 아하.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애플, 아마존 충격, 트럼프 압박, 그리고 쿠팡 검색 조작, SKT 가입 금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스닥은 1% 넘게 올랐습니다. 장 마감 뒤 나온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산 원유나 석유 제품을 구매하면 2차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에 국제유가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도 사퇴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총리에 이어 경제부총리까지 물러나면서 협상이 제대로 이어질지 우려가 커졌습니다.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경제 예산과 함께 지역 화폐 예산 4천억 원 등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1조 6천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정부가 유심 대란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SKT가 이달까지 확보하기로 한 유심 물량이 600만 개에 그치자 가입자 늘리기를 막고 나선 겁니다. 모닝벨 2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물러나면서 국정서열 4위, 사회부총리가 이어받게 됐는데 다음 달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컨트롤타워 리스크가 커질 전망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경제를 덮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훈 아나운서, 빅테크 기업들이 오늘 시장 상승을 주도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빅테크 날개를 달고 오늘 뉴욕 증시가 날아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예상치를 웃돈 호실적을 기록하자 빅테크는 관세 불확실성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낙관론이 시장에 확산됐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 0.21%, S&P 500 지수 0.63% 올랐고 특히 나스닥 지수는 1.52%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두 기업의 실적으로 AI가 실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또 AI 수요가 여전히 폭발적이며 공급 능력을 초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크게 올랐는데요. 다만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장 막판의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술주가 2%대 강세 보였고요. 반면 헬스케어 섹터는 3% 가까이 빠졌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오늘 1위 싸움이 치열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중한 때 오르기도 했지만 결국 애플이 지켜냈습니다. 애플은 오늘 소폭 올랐는데 빅테크 중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다는 분석이 주가를 짓눌렀는데요. 그런데 장 마감 후 발표한 실적에서 애플은 호실적을 공개하긴 했지만 서비스 부문이 예상치보다 저조했습니다. 이에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3% 넘게 하락 중입니다. MS는 8%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특히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으로 AI 분야가 관세와 무역 전쟁으로부터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뛴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AI에 대한 확신이 다시 강해지면서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도 2.47% 뛰었고요.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에서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3%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앞서 경쟁업체인 MS와 구글보다 증가율이 저조하면서 아마존 또한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6위부터 보면 메타도 4.23% 급등했는데 메타 또한 AI 서비스 사용자의 월간 활성수가 10억 명에 근접했다고 밝히면서 AI에 대한 확신을 보여줬고요. 또 브로드컴도 2.53% 뛰면서 7위로 올라왔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약세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이사회가 한 달 전에 일론 머스크 CEO의 후임을 물색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나 이후 회사 측은 해당 보도가 완전히 거짓이라고 부인했지만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일라이릴리가 크게 빠지면서 월마트가 시총 10위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일라이릴리가 오늘 12% 가까이 급락하면서 시총 10위 밖으로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은 비만 치료제에 힘입어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기대치를 충족시키진 못했는데요. 또한 암 치료 계약과 관련된 비용을 이유로 연간 수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점도 주가에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퀄컴 또한 호실적에도 9%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실망스러운 매출 전망치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 분기까진 미중 무역 긴장 속에서도 관세 영향은 미미했지만 향후 상황은 변동 가능하다며 불확실성을 키웠는데요. 이는 퀄컴의 고객인 애플이 자사기기에 탑재할 침을 자체 생산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퀄컴의 주요 매출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로 번지며 주가가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비스트라는 5.92% 급등했는데요. MS와 메타의 호실적으로 위축됐던 AI 바람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또한 두 기업 모두 AI 투자를 더욱 늘리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는데 MS는 올해 AI 인프라에 800억 달러를, 메타도 연간 자본 지출을 최대 72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죠. 이에 따라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뛴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서학개미는 어제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 많은 규모를 팔아치웠는데요. 뉴욕 증시가 어제 반전 드라마를 써내면서 주가가 오르자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팔란티어 또한 소폭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자산시장 흐름도 살펴보면 한동안 하향 곡선을 그리던 국채 수익률은 간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고용시장 지표가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에 나온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는 덜 둔화됐다는 안도감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큰 폭으로 뛰기 시작했는데요. 간밤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7%포인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또 주목해볼 부분이 오늘 달러 인덱스가 3주 만에 100선을 돌파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달러를 밀어 올렸고요. 간밤에도 백악관에서 오늘 중으로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점도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어제 일본은행이 물가 전망과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함에 따라서 엔화 매도세가 확산한 것도 달러 강세를 부추겼습니다. 금 가격은 3거래일 연속으로 내렸습니다. 이 또한 관세 강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내린 영향인데요. 오늘 금 선물은 2% 넘게 빠지면서 온스당 3,237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또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유가는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오늘 급등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관세 리스크 완화로 인해서 전반적인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고요. 또 공급 사이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산 원유를 조금이라도 구매하는 나라는 즉시 2차 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힌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1.77%, 1.2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공개된 데이터들도 살펴보면 이전 추세와 마찬가지로 오늘 지표들도 경기 침체를 아직까지 가리키진 않았지만 앞으로 경기 둔화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신호와 또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ISM 제조업 지수는 48.7로 나오면서 예상보다는 선방하긴 했지만 50을 밑돌면서 2개월째 위축 국면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항목도 보면 신규 주문 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이 또한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물렀고요. 생산 지수와 고용 지수 모두 기준선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가격 지수는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죠. 역시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조업체에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모든 산업 분야의 응답자들은 관세를 문제점으로 지적했고요. 네이션와이드 수석 경제학자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조만간 완화되더라도 제조업 부문의 수축은 여름 내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같은 날 공개된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도 간신히 확장 국면을 유지하긴 했지만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특히 향후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 신뢰도는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고요. 특히 주목할 부분이 조사 측에서 재고가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면서 예상보다 더 빨리 재고 부족으로 인한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언급한 점입니다. 지금은 재고 증가로 미국 경제가 버티고 있지만 곧 있으면 공급망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달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1,000건으로 예상치와 직전치를 모두 크게 웃돌았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뉴욕주에서 봄방학 주간을 맞아서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급증하긴 했지만 같은 기간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급증하면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또 전문가들 역시 기업들이 점점 채용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고 봤는데요. 오늘 저녁에 나올 고용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확인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증시도 보겠습니다. 오늘 노동절을 맞아서 유럽국 증시가 대체로 휴장한 가운데 영국 푸시 지수는 소폭 오르면서 1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한풀 꺾이고 또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 영란은행과 유럽중앙은행 모두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면서 투자 심리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이란산 원유를 사면 제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산 원유를 사지 말라고 엄포를 놨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산 원유나 석유화학 제품의 모든 구매를 지금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에서 원유나 석유화학 제품을 조금이라도 구매하는 모든 국가나 개인은 즉시 2차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이란산 원유를 사면 미국과 어떤 방식, 어떤 형태 유형으로든 사업하는 것은 허락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차 제재는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교육과 금융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석유 수익을 중동 전역의 무장 세력을 지원하는 데 쓰고 있다고 비판해왔는데요. 이번 2차 제재 예고는 이란과 4차 핵협상을 앞둔 가운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국제유가도 급등했는데요. 3거래일째 하락하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장 마감 직전 1% 넘게 오르면서 배럴당 59달러 24센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브렌트유도 1.75% 오른 62달러 13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논란이 됐던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와 관련해서 안보 보좌관을 교체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신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임시로 안보보좌관을 맡게 됩니다. 왈츠 보좌관은 앞서 지난 3월 민간 메신저인 시그널을 통해 군사계획을 논의했다는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 논란이 불거지면서 해임설에 휩싸인 바 있는데요. 초기에 농후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반 만에 마음을 바꾸면서 왈츠 보좌관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직위를 잃은 첫 고위 당국자가 됐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덕수 총리도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국정을 이끄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자, 김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일단 정리부터 좀 해보죠.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어젯밤 10시 28분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 절차가 시작되고 표결이 이뤄지려 하자 사의를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직무정지 상태로 남은 임기를 보내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먼저 사임 뜻을 밝힌 뒤 오후 6시쯤 서울 정부청사에서 퇴청했던 한덕수 총리가 다시 등청해서 약 20분 뒤에 사임안을 제거했습니다. 사표가 수리된 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어 사퇴하게 돼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앞서 한덕수 총리가 물러나면서 이제 대행 체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 한덕수 총리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거하고 최상목 부총리의 사표도 수리되면서 헌법과 정부 조직법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에 행사하게 됐습니다. 국무위원 서열 4인 이주호 부총리가 국정을 이끄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이 부총리는 오늘부터 다음 달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가 확정될 4일 오전까지 약 33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다만 한 총리와 최 부총리의 사태로 현재 국무위원은 14명이 됐고 이로 인해서 국무회의 성립이 가능한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헌법은 국무회의에 대해서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구성원의 과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무조정실은 정부 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인이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서 헌법상 국무회의를 여는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복잡하군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 특히 이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최 부총리 사태로 국제 경제 사령탑 부재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관세 압박과 내수 부진 등 경제 현안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미국과의 통상 협의의 경우 환율 문제 등을 최 부총리가 이끄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물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통상 관련 협의를 주로 맡고 있지만 최 부총리의 공백이 자칫 우리의 협상력에도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급격히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대외 신인도로 리스크가 전이돼서 셀코리아 같은 금융시장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인데요. 이주호 권한대행의 경우 경제학자 출신이긴 하지만 실물경제 대응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의문부호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범정부 부처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일단 하루 휴장 뒤에 재기하는 오늘 주식시장 움직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케빈 애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무역 협상과 관련해 곧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시 위원장은 현지 시간 1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관세에 관한 소식이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협상에서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된 여러 관세를 철회한 것을 보게 돼 기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미 상공회의소가 소기업이 수입하거나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은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 상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해 무역 협상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도 많은 소기업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입증된 기업에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과 무역 갈등이 실물 경제 성장과 투자 심리 사이의 괴리를 극도로 키웠다고 JP모건이 지적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JP모건은 심리 지표 대비 성장 지표에서 가장 급격한 상대적 하락이 촉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가 경기 순환에 미친 실제 피해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 메르세데스 벤츠가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 내 생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벤츠는 미국 엘라베마주 공장에서 이른바 핵심 세그먼트 차량을 현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모델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핵심 세그먼트는 통상 중형급 C클래스와 E클래스 차량을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 주요 이슈들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어제 나온 지표들부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4월 수출 집계부터 좀 보면요. 미국발 관세로 우려가 컸었는데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제 반도체가 주도하는 어떤 수출 성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수출 지표가 한 3.7% 정도 성장을 했는데 반도체가 한 17%가량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이런 데서 실적도 나왔는데 AI 분야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같은 것들이 계속 있고 이런 것들이 HBM이라든지 디램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냐. 그리고 반도체 자체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음으로써 이런 삼성전자 이런 실적도 사실 예측보다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수출이 견인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정도의 평은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수출은 증가를 했는데 이걸 지역별로 보면 그래도 대미 수출은 줄었습니다. 이 추세는 당분간 이어지겠죠? 이제 대미 수출의 중심은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자동차 수출이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전기차의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현기차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이 전기차 부분에서 수요가 자꾸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1분기에는 사실은 재고 때문이라도 자동차 수출이 많이 됐어야 되는데 1분기에도 자동차 수출이 좀 부족했거든요. 좀 떨어진 양상을 보였는데 그 말은 구조적으로 이제 전기차의 수요가 조금 줄어들면서 한국의 수출 상품이던 전기차 부분에 좀 타격이 입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일단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4월부터 관세가 현실화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관세 효과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차 수요가 조금 더 줄어드는 양상. 반면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수출이 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 이제 관세가 붙을까 말까 사실 관세 붙이지 말지 유예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안 되면서 4월에 오히려 자동차 부품 수출이 좀 늘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 영향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자동차 분야는 흔히 말하는 전기차 캐증 같은 것들이 역할을 하면서 수출을 조금 부정적이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참 난감합니다.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결국 이 갈등이 해소돼야 고민도 어느 정도 사라질 텐데요. 미국과 중국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어제 이제 뉴스에 중국이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살짝 나왔습니다. 결국은 미국도 경제 성장률이 너무 저하되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녹록지 않고요. 물론 수입이 늘어서 저하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 전망치가 마이너스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미국 역시 이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협상이 쉽게 끝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이 초대 강국이고 기술 백번 경쟁도 하고 군사 안보에 대해서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서 인용하는 것들은 결국 이 관세 문제가 사실은 그냥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군사 안보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쉽게 풀 수는 없는 이런 과제들이 아니냐라고 평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약간 급한 상황, 그 경제 성장률이 실질적으로 나쁘게 나온 것들이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내년 선거라든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지표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역시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안 만날 수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면서 관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협상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경제적인 협상이 아니라
정치, 그다음에 안보까지 겹친 협상이라 조금 부진할 수 있는데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의 여지는 있는 것 같다라고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앙은행들 움직임도 좀 보죠. 어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2회 연속 유지했고요.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고 일단 분위기를 보면은 굉장히 신중한 것 같아요. 한국은행도 이달 말 이제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데 불확실성에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움직이기 쉽지 않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한 번쯤은 내릴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한 2번 정도 금리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반기 6월 달에는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안 하기 때문에 금리 내리게 되면 5월 달에 금리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아무래도 이제 뭐 해소가 된 측면이 있고, 환율 역시 조금은, 그러니까 1,480원대에서 있던 환율이 한 1,420원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금리를 한 번 정도는 내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너무 안 좋고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들이 낮아지면서 지금 0%대 성장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외 기관들 역시 뭐 0.9%, 0.8%, IMF도 이번에 경제 성장의 전망치를 굉장히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움직여서 좀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돼가고 있다.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분들의 소비 심리가, 이분들의 중심이 되는 소비 심리까지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금리를 좀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정치적 이슈도 좀 관심이 가는데요. 일단 어제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게 오늘 개장하는 증시, 더 나아가서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사실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덕수 총리도 이제 사임을 하고, 그다음에 최상목 부총리도 사임이 재가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경제 분야를 이끌어야 될 두 분의 어떤 수장들이 이제 나가게 된 상황들이거든요. 아무래도 뭐 이조 부총리가 뭐 전문성은 있다고 할지라도 이 민생 분야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다른 두 분, 그러니까 지금 사임하신 두 분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상황일 거라고 많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좀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실물적인 정책 차원에서 조금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는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뭐 좀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어제 뭐 AI 쪽 분야를 해서 반도체 분야 호실적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호실적이 나오면서 AI 분야가 오히려 또 갈 수도 있다라는 희망적인 기대가 약간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변동시키지 않을까, 오늘 증시를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코인을 예치하면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테더의 USDT와 서클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발급 절차도 간소한 리닷페이가 국내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리닷페이 발급이 온전히 가상자산을 담보로 이뤄지기에 국적과 신분, 신용도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이 해외로 유출된 이후 사용 내역을 한국 금융당국이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연구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한국도 규제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영화 드라마 제작사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영업 손실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영화 드라마 제작사 11곳의 지난해 실적을 분석한 결과 6곳이 영업 적자였습니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적자인 제작사도 5곳입니다. 2016년 넷플릭스가 국내에 진출한 이후 폭등한 제작비가 이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제작비 부담으로 지난해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방송국에서 방영한 드라마 편수는 2022년 대비 25%, 한국 영화 개봉 편수는 20% 감소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반도체 디램 가격 반등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디램 범용 제품의 지난달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은 3월 가격보다 22.22% 오른 1.65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디램 가격은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 급락한 뒤 올해 3월까지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5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부가 움직임에 따라 주요 PC 업체들이 선 주문에 나서며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효과가 2분기 중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수출액이 117억 달러, 우리 돈 약 16조 6,783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국내 최대 기관 투자가인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봤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1분기 증권과 석유화학, 화장품 업종 지분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 지분율을 기존 9.73%에서 11.8%로 확대하고 같은 기간 미래에셋증권 지분율도 1%포인트가량 높였습니다. 최근 해외 주식 거래 및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수입 확대,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진 영향입니다. 더불어 LG화학 지분율을 기존 7.6%에서 8.64%로 높였고 금호석유화학은 9.72%에서 10.6%로 늘렸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과 업황 반등 등에 힘입은 가치 회복을 노린 베팅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은 해외 시장에서 호평받는 K뷰티에도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는 스타트업이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타트업 전문 분석업체 더 VC에 따르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한 스타트업은 2019년 13곳에 불과했지만 2021년 35곳, 2022년에는 44곳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최근 2년간을 보면 2023년엔 52곳, 작년에는 45곳이 본사를 옮겼습니다. 업계에서는 서울의 비싼 월세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로 이전한 스타트업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탈서울한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의 감소폭이 더 크고 인재 채용도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고 봤었던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1, 2심 판단이 엇갈렸던 이 후보의 지난 대선 국면, 고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 도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탓이었다는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통상 파기환송심과 제3고심 확정 판결까지는 최소 3, 4개월이 걸려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6.3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 후보가 자격 논란 등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되면서 대선 레이스의 파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른바 필수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기존 정부안에서 1조 6천억 원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신성우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예산이 증액된 항목들부터 좀 살펴보죠. 네, 기존 정부안 대비 산불 피해 지원 등 재해 대비 예산이 1,000억 원 늘어났습니다. 관세와 공급망 등 통상 리스크 대응과 AI 생태계 지원 예산도 1,000억 원 증액됐습니다. 영세 사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는 4천억 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총 1조 8천억 원을 증액하는 대신 국고채 이자 상환 등 약 2천억 원을 감액하며 정부안 대비 최종적으로는 1조 6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 중 1조 4천억 원은 국채를 추가 발행해 확보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대략 열흘 만에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산불, 통상 등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8.1%에서 48.4%로 상향됩니다. 네. 자, 최대 관심사죠. SKT 유심 해킹 사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T의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이 행정지도라는 게 법적 처벌이 따르지는 않는 일종의 권고긴 해도 신규 가입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일 텐데요. 신규 가입자 중단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SKT가 다음 달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유심 물량은 대략 1,000만 개 수준인데요. 2,500만 명의 전체 가입자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루에 수만 명씩 가입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가입자들도 받지 못하면 자칫 1위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네. 해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습니까? 네, 과기부는 SKT에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렸던 국회 청문회에서도 SKT의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는데요. 말씀하셨듯 위약금 면제 시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지만 압박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보니 사면 초과에 놓였습니다. 이 밖에 과기부는 SKT의 해킹 사고에 따른 가입자 피해 발생 시 100% 책임 방침의 구체화와 피해 보상 시 입증 책임 완화 검토 등도 요구했는데요. SKT는 행정지도와 관련된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들으신 대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금융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범죄도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자금 이체나 계좌 개설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금융권을 활용한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A씨는 일주일 전 사촌 누나 번호로 온 조카 청첩장 링크를 눌렀습니다. 무심코 링크를 누른 이틀 뒤 휴대전화는 먹통이 됐고 이금융권 마이너스 통장에서 5천만 원이 출금됐습니다. 핸드폰 먹통될 당시에 6시 6분부터 7분 사이에 1분 사이에 5천만 원이 농협에서 한합투자금융 제 명의로 개설된 계좌 제가 한 건 아닌데 빠져나갔더라고요. 피싱범은 A씨 명의로 새 증권 계좌까지 만들어 A씨인 척 돈을 입금했습니다. 1차로 대포 통장을 거쳐 타인 명의 통장으로 들어가기까지 불과 10분이 안 걸렸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있는 현금은 그대로 다 남아있는 상태고 농협 마이너스 통장만 인출이 된 상황이니까 보안이 상대적으로 1금융권보다는 좀 취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 스미싱은 최근 3년 새 42만여 건으로 폭증했습니다. 링크를 잘못 누르는 스미싱 피해자 손을 들어주는 판결도 나오면서 금융사 책임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신분 확인, 본인 확인을 엄격하게 하지 않았다. 제1금융권에 비해서 제2금융권에 빈틈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로 인해서 생긴 사고이고 그로 인해서 생긴 손실이라면 그만큼 그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책임도 금융기관에서 져야 한다. 비대면 거래에선 더욱 엄격하고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한미 양국이 상호 관세를 포함해 통상 현안 협상을 위한 기술 협의를 마쳤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현지 시각 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 관계자들과 이틀에 걸쳐 이뤄진 기술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기술 협의는 지난달 24일 열린 한미 2+2 장관급 통상협의의 후속 조치로 본격 협상 전 윤곽을 잡는 회의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아침 최저 6도에서 11도, 낮에는 최고 2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5월의) 첫 거래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등 기술주 호실적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무역 갈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은 채 여전히 큰 리스크로 남아있죠.
때문에 월가에서는 올해 시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독일 최대은행 도이체방크도 올해 S&P 500 지수 전망치를 기존 7,000에서 6,150으로 낮췄습니다. 다만 무역 갈등의 완화로 시장이 현재 수준에서는 크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미국의 관세 정책이 다른 국가보다도 미국 스스로의 경제 성장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t's about convincing the market that you're sort of done with the trade policy issue. There is a huge amount of uncertainty about the different ways that that can be done. And at the end of the day, given where we are, I expect it will be kind of mushy. I don't have a better word than that. So some trade deals, perhaps some lowering, the big question mark about the 10% uniform tariff, because by the uniform tariff that we have put on ourselves, we've hurt U.S. growth more than we are hurting anyone else. 일본 최대 증권사 노무라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많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가 미국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고요. 인도, 일본, 유럽 등 다른 국가들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We've been driving the idea that having a global mandate with 80-85% in US doesn't really make sense. You should be looking at other big economies. Japan is an economy, obviously, Nomura knows very well, focuses a lot on, and we believe the allocation should be a lot more than the 2-3% some global mandates have. So we definitely advocate moving out of a huge overweight to the US and looking more abroad. So that would include India, Japan, Europe. There's also sectors that we believe will continue to get support, and that rotation is very important. 관세 불확실성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미국의 국채금리도 최근 들어서는 안정된 모습인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HSBC는 미국 국채가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앞으로 3에서 4%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 think 10-year treasuries should sit in a 3 to 4% range. They're currently above 4. Prior to April the 2nd, they were heading below 4%. So I don't think it's unreasonable, given the fact that the Fed wants to get back onto an easing path later this year, that treasuries are in a 3-4 range, and 3.5 is our forecast for this year. I think you're right. Some of the froth may have been taken out, and we've had a very calm couple of weeks, as you were just pointing out. Treasury yields are grinding lower. And they are restoring some of that trust that I think is being challenged.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교체설에 시장이 떠들썩합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 CEO의 축출을 시도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테슬라 주가는 소폭 내렸죠. 하지만 테슬라의 오랜 강세론자로 알려진 댄 아이브스는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머스크의 정치 행보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테슬라가 엄청난 성장의 시대를 앞두고 있다며 머스크 감싸기에 나선 겁니다. 다만 머스크가 이제는 정치에서 손을 떼고 테슬라의 리더로서 테슬라를 이끄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talked about brand damage. You got to contain it. You have a massive era of growth ahead. Autonomous, robotics, turning things around in China, especially BYD in terms of rising, in terms of from a share perspective. Leaders lead. That's what Musk has to do now. And I just think that was the move that he started to take on last week's call. And I think that's what we expect to see from Musk going forward.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로 글로벌 기업들을 안방인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를 콕 집어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삼성의 추가 투자 발표는 없는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이 같은 발언을 한 건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 임선우 캐스터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삼성전자를 2번이나 언급했어요.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제였죠. 이 백악관에서 주재한 강요회의에서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직전에 삼성이 관세 때문에 미국의 대규모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들었다며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러곤 같은 날 열린 미국 투자 행사에서도 오늘 자리에선 언급되지 않았지만 삼성도 미국에 매우 큰 공장을 건설할 거라고 오늘 아침 발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말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부터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현대차 호세 무뇨스 사장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투자 계획을 내놓은 글로벌 기업 대표 23명이 참석했는데 정작 참석하지도 않은 삼성을 트럼프는 콕 집어 재차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발언을 내놓은 이유가 뭘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이 짓기로 했다는 공장이 정확히 어떤 시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고 업계에서는 전날 박순철 최고 재무 책임자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거론한 TV 가전 생산지 이전 검토 건을 미국 내 신규 공장 건설로 지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글로벌 제조 거점을 활용한 일부 물량의 생산지 이전을 고려해 관세 영향을 줄이겠다 말했는데 하지만 이게 곧 미국 공장 건설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트럼프가 해당 발언을 오해했거나 의도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참 난처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관세 협상을 염두에 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협상을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는 걸 목표로 하는 우리와 달리 미국은 관세 협상이 타결된 첫 사례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뉴스네이션이 개최한 타운홀 행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엄청난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 언제든 협상을 중단하고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말하면서 각국 기업들을 관세 협상에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만 TSMC의 대규모 투자를 치켜 세우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직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단일 외국 투자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TSMC의 애리조나 공장 현장을 찾기도 했는데 보조금 지급 약속 없이도 TSMC로부터 1,00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받아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낸 비용은 제로다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관세가 없었으면 기업들도 오지 않았다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전체 신규 투자만 8조 달러에 달하고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세 폭탄, 부메랑이 돼 안방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죠. 3년 만에 역성장 쇼크에 침체 우려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월가에서도 당장 이달이면 마트 진열대는 텅텅 비어버리고 결국 고용시장까지 흔들려 여름이면 침체가 올 것이란 최악의 경고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관세 역풍에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삼성을 언급했을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고 있습니다. 네, 이번 논란도 결국에는 트럼프식 화법의 일부지 않나 싶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체거래소 정리해드립니다.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대체거래소도 어제 하루 쉬어갔습니다. 오는 4일 출범 2달을 맞이하는 국내 첫 대체거래소, 그간 얼마나 성장했는지 함께 짚어보시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대체거래소 도입 이후 출퇴근 시간대 주식거래 대금이 한 달 사이 4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8일 거래 대금이 5조 3,470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 일간 최고 기록입니다. 특히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거래 대금이 1조 9,470억 원으로 급증하면서 거래액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이달 평균 일간 프리 애프터 거래액이 무려 78% 이상 많았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의 장 마감 이후 공시 등 각종 이슈가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전체 거래 대금을 키웠습니다. 일례로 28일 애프터마켓에서 한화오션은 산업은행의 보유 지분 매각 소식에 8% 이상 급락하면서 2,400억 원에 달하는 거래 대금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에는 프리마켓에서만 처음 1조 원을 넘어섰고요.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태로 28일 프리마켓에서 3%대 약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24일 오전 7시 40분께 올해 1분기 호실적 공시한 뒤 프리마켓에서 2% 넘게 주가가 뛰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8일 이른 오전 유상증자 축소 소식에 프리마켓에서 6%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진 개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각종 악재와 호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점 때문이겠죠. 전체 거래액에서 외국인의 비중은 최근 일주일 사이 4.7%로 이달 초 2%와 비교해서 2.7%포인트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기관 비중은 1.3%로 0.1%포인트 소폭 상승했고 개인은 94%로 2.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대체거래소 관계자는 주식 거래 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프리와 애프터마켓을 활용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식 거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게 대체거래소의 매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5월에도 착실히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을지 대체거래소의 성장기 앞으로도 지켜보시죠. 대체거래소 리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 알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가끔 구름 많겠고요. 중부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한편 강원과 경북 동해안으로 강풍이 불겠고 특히 영동 지역은 대기도 건조하겠는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지만 포근하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은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비가 오는 토요일은 서울의 낮 기온 16도로 이맘때 기온을 6도가량 밑돌며 쌀쌀하지만 일요일은 다시 20도 안팎까지 올라 온화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 19도, 대전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낮에 속초와 강릉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광주 21도, 대구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상으로 하늘이 흐리겠고요.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어린이날이자 대체 연휴인 다음 주 초반에도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모닝벨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경제는 SBS 비즈로 보입니다. 자, 내일부터는 또 나흘간의 연휴가 시작이 되죠. 즐겁고 편안한 휴일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아침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